안녕하세요. 알파코리안 클래스의 헬레나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한글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한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글날이 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요? 세종대왕님이 떠오릅니다. 네, 세종대왕은 아시다시피 한글을 창제한 조선의 왕이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특별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그 배경,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는 날이에요. 이제 조선시대 때 양반들만 한문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평민들은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종대왕이 보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민들이 상소문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평민들도 금방 배워서 익혀서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훈민정음 28자를 창제를 하시고 그거를 무슨 뜻으로 내가 만들었고 이걸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글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해설서를 쭉 엮어서 또 책으로 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양반들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드시는 거를 많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상소를 하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글이 세종대왕의 바램처럼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는데 재밌는 것은 한글은 오히려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널리 잘 쓰이는 문자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야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세종대왕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에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인들은 한글날을 보통 어떤 식으로 기념하나요? 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전까지는 한글날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제가 이번에 좀 살펴봤더니 한글날이 광복이 된 이후에 국경일로 지정이 되긴 했었는데 1991년부터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인들이 세종대왕을 사랑하는 것과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2년 말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었더라고요. 한글날에 이제 세종대왕과 관련된 영화 나란말씀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한글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했던 조선어학회 이야기를 다룬 말모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한 영상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국립한글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글날 특별 전시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곳에 가보시면은 또 영감도 받고 한글의 역사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글의 구성과 구조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자음의 기본이 되는 이 5가지 단자음이 우리 발음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가라고 발음할 때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 구부러진 모양을 따라서 기역이라는 자음이 생겨났다고 하고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목구멍의 모양 이런 것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이 5개 자음이 생겨났고요. 또 이제 모음은 3가지 천지인이라는 요소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들이 하나씩 줄이 추가된다거나 하나씩 점이 추가되는 이런 방식 가회계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글자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 원리대로 되게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우는 외국인들도 금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이 정말 한글의 굉장히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글과 한국어의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많은 한국인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제 호칭 중에 하나가 한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아닌데 난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눈치챈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국어 여기에 나오는 어는 언어라는 뜻의 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안에는 한국말도 들어가고 한글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저 같은 사람. 그치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한글 선생님이다라고 부른다면은 그거는 마치 이제 영어 선생님을 알파벳 선생님이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선생님과 한글 선생님은 다르다. 그리고 한국어는 한글과 한국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이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이나 문자는 무엇인가요?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은 아실 텐데 이 국가별로 모국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국어별로 어렵게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국어가 영어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이라는 점을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발음은 바로 이겁니다. 파. 요 세 개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자, 짜, 차. 이게 제일 젬병인 구간인데요. 자와 차의 차이를 구별을 못해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학생이 정말 많고, 짜와 차의 차이점 진짜 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공부할 때 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한글을 떼냐 못 떼냐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차이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모든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겹받침입니다. 겹받침이 뭐냐면 읽기 할 때 우리가 이 아래에 리을 기역 받침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 받침을 중에서 뭘 발음해야 되냐는 거죠. 한글을 배우는 단계에서 이해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한국어 선생님들이 이거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된다.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시거든요. 학생들이 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책을 좀 볼 일이 있어서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에 벌써 한글날 기념 전시 같은 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한글날을 기념하는 전시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세종대왕이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게 마련인데 작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되게 이슈가 됐던 문해력 논란이 있어요. 요번 한글날에도 그 문해력 논란에 대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해력 논란, 이게 이제 어디서 비롯이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 어떤 이제 웹툰 작가의 팬사인회 예약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예매자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려고 사과문을 게시를 했는데 그 게시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심심한 사과. 이 말을 본 네티즌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난다고 하면서 왜 사과를 하는데 심심해하냐는 등 이게 이제 진정한 사과냐 이렇게 화를 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심심한 사과라는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과 앞에 붙은 심심한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마음 깊이 아주 진실하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는 뜻으로 주최 측이 이 사과문을 기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네티즌들은 이 심심한의 뜻을 지루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왜 사과를 하는데 지루하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갈등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등은 예매의 차질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갈등은 이 심심한 사과를 둘러싼 오해에서 비롯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세 번째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지?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지? 라는 쪽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은 이렇게 그 문해력이 약하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쪽에서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누가 쓰냐. 그거는 아무도 이해도 못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쉽게 하지. 왜 어려운 말을 써? 라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른 대중들이 더 합세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오해들이 있었던 사건들이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해력 논란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1년이 거의 지난 이 시점에 한글날이 왔는데 전시가 될 만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한 헬레나 쌤의 견해를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볼 때 이것은 문해력 논란이라는 말은 좀 너무 과장된 말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문해력이라는 거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휘력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단어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심심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휘력이 다 문해력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 말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어 한두 개를 모르는 것 때문에 문해력 논란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어휘력이 문제다라고 갔었어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다 전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발제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전부 발제라고 하시고, 뭐, 이제 문맥상, 분위기상, 발제가 뭔지도 알 것 같은데, 교수님마다 발제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기대하시는 게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근데 발제가 뭐예요? 교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발제가 뭘까요? 하면서 제 선배들한테 우리 선배님들께서 한번 알려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발제라는 말을 완전히 몰랐던 게 아니라 교수님마다 기대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서 어떤 교수님은 제가 논문을 읽고 요약만 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교수님은 그게 아니고 논문 읽고 요약도 하고 그리고 토론의 주제까지 선정해서 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래요. 토론 주제까지 선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토론을 하는데 반론을 받고 그 반론에 대비할 수 있는 논거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라 라는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약만 하는 거면은 뭐 예를 들어 뭐 3시간이면 끝나는 거지만 제가 이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반론까지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사례로 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만약 교수님께서 그것도 몰라요? 대학원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제가 무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질문도 하고 싶지 않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교수님한테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뭔가 단어를 모른다, 어휘를 모른다라는 건 소통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어보면 되니까 아니면 모르면 찾아보면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거창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는 마음의 준비는 선의인데 적대감, 반감 이런 걸 처음부터 가지고 말을 시작하면은 글쎄요. 이게 잘 통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질문이 또 이어지는데요. 당신에게 소통이란 무엇인가요? 신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
소통은 신뢰가 바탕에 깔렸을 때 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됐을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보다 글이 더 감동적이거나 와닿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인지하지도 못했던 어떤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아주 짧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hen시라, 공부 잘하면 할아버지가 대학 보내줄게 라는 글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 본 게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었을 때인데요.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산수익힘책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책이에요. 그거를 딱 열어서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책의 한 귀퉁이에 할아버지가 이걸 적어 놓으신 거예요. hen시라 공부 잘하면 할아버지가 대학 보내줄게. 제가 이걸 딱 발견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두 가지 의미에서 깜짝 놀랐는데 한 가지는 어떻게 내 이름을 hen실이라고 쓸 수 있지? 라는 점이었어요. 제 이름은 현실인데 할아버지께서 전라도 순천 사투리를 쓰시다 보니까 저를 hen시라라고 평소에 부르신단 말이에요. 발음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 이름은 정확하게 현실이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제 이름마저도 hen시라라고 써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본 게 처음이거든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쓴 것만 봤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 두 번째 충격은 진짜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가 대학을 보내준대요. 제가 공부를 잘하면. 저는 이런 말 할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할아버지가 제가 예쁘다고 한 적도 없으신 것 같고, 뭘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다 보니까 그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좀 강하게 남아있을 때여서 저보다는 제 남동생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좀 질투도 나고 서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동생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나 대학을 보내준다고? 공부 잘하면? 근데 이게 이 말 뜻을 제가 딱 느꼈던 거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네.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이 감동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겠는데, 이게 바로 문자, 글이 가진 힘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평소에 말로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못하시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손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문자로 적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세종대왕님이 이러라고 한글을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제 쉽게 배워서 쉽게 쓸 수 있게 자기들이 말로 하는 걸 글로 적을 수 있게 만드신 게 한글이잖아요. 그게 한글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소리나는 그대로 적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낀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할아버지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저를 hen시라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글날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건데요. 제가 정말 이게 진짜 제 진심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문법을 틀리는 거, 발음이 조금 어색한 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말을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무 못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괜찮다고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글날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 한글이든 아니면 한국어든 말이든 글이든 결국에 이게 본질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소통의 본질은 마음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의를 가진 열려있는 마음이잖아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도 있어요.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말이라는 거, 글자라는 거, 이것도 다 결국에는 소통을 위한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의 본질은 어휘력이 아니라 문해력이 아니라 소통에 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글날을 기념해서 제가 팟캐스트를 준비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글에 대해서 또 그리고 문자가 뭘까? 또 소통이라는 게 뭘까? 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소통이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저와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